조선 역사에는 금기시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자점입니다. 왕을 세운 공신이자 나라를 배신한 역적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왕 조실록에서조차 저주처럼 기록됩니다. 충신의 얼굴을 하고 권력의 칼을 들었던 남자입니다. 인조 반정의 밤, 김자점은 피를 묻힌 손으로 새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권력과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 뒤에도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청나라에 조선의 기밀을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집착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력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야망이 어떻게 나라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말입니다. 김자점은 1588년 안동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였지만 김자점의 집안은 몰락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김자점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이 좋은 옷을 입고 책을 읽을 때 김자점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자점을 무시했습니다. 명문가 후손이라지만 가난하지 않은가, 양반이라지만 쓸모없지 않은가. 김자점은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학당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옷이 해져서 신발이 낡아서 책이 없어서 말입니다. 김자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싸울 수 없었습니다. 약했으니까요.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뒷배경도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라는 것을요. 가난은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김자점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김자점의 야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명예나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낡은 책을 빌려서 밤새 읽었습니다. 촛불이 없으면 달빛 아래서 읽었습니다. 손이 얼어도 눈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시험도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뇌물도 필요했고 연줄도 필요했습니다. 김자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자점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첨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비웃었습니다. 저자가 선비인가? 개만도 못하지 않는가? 하지만 김자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김자점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순수했던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계산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저울질했습니다. 이 사람은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가? 김자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침내 김자점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605년 17세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급제했어도 관직은 낮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김자점은 깨달았습니다. 과거 급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안전해집니다. 김자점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있었지만 정치는 불안정했습니다.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김자점은 그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반정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능양군, 훗날의 인조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내 기회다. 이것을 놓치면 영원히 밑바닥이다. 김자점은 반정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었지만 성공하면 권력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칼을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칼을 든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향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됐습니다. 능양군이 왕이 됐습니다. 인조였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은 공신이 됐습니다. 반정공신 3등입니다. 35세의 김자점은 마침내 권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난했던 소년이 공신이 됐습니다. 무시당했던 청년이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안전해집니다. 김자점의 눈은 이미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곁, 권력의 심장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심도, 충성도, 심지어 나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김자점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 묻은 칼을 닦으며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 권력을 쥘 것이다. 하지만 김자점은 몰랐습니다. 권력의 칼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요. 그 칼로 다른 사람을 베지만 결국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623년 3월 13일 밤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무장한 군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손이 이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반정군의 지휘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입니다. 김자점은 다른 군사들과 함께 창덕궁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발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궁궐 문이 보였습니다. 수문장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멈춰라! 하지만 반정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문장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김자점의 얼굴에도 피가 튀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자점은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의 측근들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반정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자점은 그 비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광해군이 있는 전각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광해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영무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끌어냈습니다. 광해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자점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왕이 끌려가는 모습을요. 어제까지 절대 권력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포로가 됐습니다. 김자점은 깨달았습니다. 왕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됐고 능양군이 새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인조입니다. 반정에 참여한 신하들은 공신이 됐습니다. 김자점도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사공신 3등입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고 노비를 받았으며 관직도 올라갔습니다. 김자점은 마침내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자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칼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수문장들, 끌려가는 광해군의 모습입니다. 김자점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도 나를 끌어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공신이 내일의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자점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공신의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공신들을 봤습니다. 모두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상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달랐습니다. 김자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공신들끼리도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김자점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김자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신들을 견제했습니다. 인조에게 자주 찾아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약점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인조에게 고했습니다. 저 신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신하는 역심을 품고 있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인조는 김자점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신하들이 제거됐습니다. 김자점의 경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은 점점 더 인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칼로 찌르는 꿈입니다. 자신이 궁궐에서 끌려나가는 꿈입니다. 김자점은 깨어나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권력을 쥐었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김자점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눈을 갖게 됐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피를 묻혔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이, 더 깊이, 권력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왕은 내가 세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세워줄 것입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냉혹해져야 했습니다. 더 무자비해져야 했습니다. 김자점은 그렇게 권력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빛나는 공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반정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자점은 착실히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인조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곳이 있었으니까요. 왕의 바로 곁, 권력의 심장입니다. 김자점은 인조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인조는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항상 반정을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배신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자점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신은 많으나 충심은 드뭅니다. 인조는 김자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김자점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신은 전하만을 위합니다. 신의 목숨은 전하의 것입니다. 인조는 김자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믿을 수 없어도 김자점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자점은 그렇게 인조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있을 때마다 김자점은 인조의 뜻을 읽었습니다. 인조가 원하는 답을 말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반대해도 김자점은 인조의 편에 섰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김자점의 관직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병조판서가 됐습니다. 군사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입니다. 조선 최고의 관직이죠. 김자점은 영의정 자리를 노렸습니다. 당시 영의정은 다른 신하가 맡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그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칼을 휘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영의정이 왕을 무시한다고, 영의정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영의정이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인조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인조는 불안해졌습니다. 김자점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영의정은 전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인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자점의 말을 따랐습니다. 영의정은 파직됐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이 새 영의정이 됐습니다. 1632년의 일입니다. 김자점은 마침내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44세의 나이였습니다. 가난했던 소년이 영의정이 됐습니다. 무시당했던 청년이 조선을 움직이는 위치에 섰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도 불안정했습니다. 언제든 끌어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더 확실한 권력을 원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조를 완전히 장악해야 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인조를 만나는지 감시했습니다. 어떤 상소가 올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인조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자점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인조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영의정이 왕을 가로막고 있다고, 김자점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자점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김자점의 권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김자점을 비판하는 신하는 하나둘 제거됐습니다. 파직되거나 유배가거나 사사됐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김자점 앞에서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김자점은 그 두려움을 즐겼습니다. 권력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할수록 자신의 권력은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김자점을 비판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의정께서는 권력을 독점하고 계십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순간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자점은 천천히 그 신하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싹했습니다. 김자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의 충정은 가상합니다. 하지만 경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신은 다만 전하를 보좌할 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신하는 파직됐습니다. 김자점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자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김자점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권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법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서 태어납니다. 인조의 눈 속에서 권력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 눈에서요. 김자점은 그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인조를 지킬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에게 의존했습니다. 김자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자점은 그렇게 왕을 장악했습니다.
왕의 눈 속으로 권력의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쥘수록 자신도 권력에 삼켜지고 있다는 것을요. 권력은 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권력은 노예를 만들 뿐입니다. 김자점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1636년 12월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부족했고 무기는 낡았으며 성은 약했습니다. 청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한양이 위험했습니다. 인조는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습니다. 김자점도 함께 갔습니다. 남한산성은 작은 산성이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군사도 적었습니다. 청군이 산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성 안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하는 항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회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김자점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권력을 지킬까? 전쟁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여전히 배불렀습니다. 권력자들을 위한 식량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김자점은 굶주린 백성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자점의 눈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함만 있었습니다. 청군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청의 사신이 와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조선 왕이 청 황제에게 309 고두례를 올려야 한다고, 조선은 청의 신하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그런 치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달랐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김자점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의정께서 항복하자고 하십니까? 김자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습니다.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합니다.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목숨을 지키셔야 합니다. 항복은 치욕이지만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인조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왔습니다.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청 황제 홍타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청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09고 두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삼전도에서 돌아온 후 김자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살아남았으니 이제 아무도 김자점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김자점을 증오했습니다. 항복을 주장한 자, 나라의 치욕을 만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김자점의 권력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김자점은 그 증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증오도 권력의 한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든 증오하든 중요한 건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김자점을 찾아왔습니다. 영의정께서는 양심이 없으십니까? 나라가 치욕을 당했는데 어찌 미소를 지으십니까? 김자점은 그 신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양심이라고요? 김자점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양심으로 권력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양심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신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자점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선의 패배는 내 탓이 아닙니다. 패배란 약한 자의 핑계일 뿐입니다. 강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신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김자점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자점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패배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살아남았습니다. 권력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자점은 잔을 들어 스스로에게 건배했습니다. 생존자에게 건배합니다. 강한 자에게 건배합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통곡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권력의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강해져라. 아무도 믿지 마라. 김자점은 그 속삭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1645년 2월입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와 세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8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천주교를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낡은 제도를 바꾸고 실리적인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조선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물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을 버렸다고 여겼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김자점은 소현세자를 경계했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김자점은 불안해졌습니다. 세자는 미래의 왕입니다. 세자가 즉위하면 새로운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현세자는 개혁을 원합니다. 낡은 신하들을 제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김자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권력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소현세자를 주시했습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확인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인조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개혁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쾌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나라를 바꾸려 하느냐? 소현세자는 당황했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낯설었습니다. 김자점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께서 위험합니다. 청나라에 물들어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 소현이 변했다. 믿을 수 없다. 김자점은 계속 독을 퍼뜨렸습니다. 세자께서 전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자께서 급히 왕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조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소현세자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645년 4월입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불렸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닷새 만인 4월 26일입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귀국한 지 석 달도 안 돼서였습니다. 궁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살이라고 누군가 세자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백성들은 김자점을 의심했습니다. 김자점이 세자를 제거했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갔습니다. 세자의 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가 보였습니다. 위험한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위협하는 자가 제거됐습니다. 김자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였을까요? 아니, 증거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요. 직접 독을 탄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조와 세자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자를 고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자는 죽었습니다. 김자점은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은 약한 자의 감정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자가 권력을 죽입니다. 세자는 위험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당화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김자점은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 개혁을 꿈꾸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김자점 때문에 말입니다. 김자점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권력을 지켰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자점은 일어섰습니다. 침상으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죽였습니까? 저는 나라를 위했을 뿐입니다. 김자점은 귀를 막았습니다. 환청입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뒤척였습니다. 김자점의 그림자는 이제 왕실 깊숙이 드리워졌습니다. 세자마저 죽였습니다. 이제 김자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자점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김자점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김자점을 견제할 자가 없었습니다. 인조는 늙고 병들어갔습니다. 김자점에게 의지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일이 김자점의 손을 거쳤습니다. 김자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은 더 이상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했습니다. 김자점은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관직을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관직을 주었습니다. 능력이나 덕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조정이 썩어갔습니다. 무능한 관리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부정부패는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은 자신과 상관없었습니다. 김자점의 눈에는 더 이상 왕도, 백성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했습니다. 김자점은 청나라와도 거래했습니다. 조선의 기밀을 청나라에 팔았습니다. 조정의 움직임을 알려줬습니다.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재물과 권력을 보장받았습니다. 김자점은 더 이상 조선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기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김자점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뒤에서만 말했습니다. 김자점 앞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김자점에게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파직되거나 유배가거나 죽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관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자점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자점이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고 청나라와 내통한다고 적었습니다. 상소가 인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인조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 젊은 관리가 죽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짐작했습니다. 김자점이었을 거라고요. 다른 신하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자점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김자점은 그렇게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조선 전체가 김자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 자신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자점은 거울을 봤습니다. 60대가 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김자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김자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요.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추락할 때까지 말입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내가 영원해야 합니다. 나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왕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김자점의 이름은 이제 권력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김자점을 저주했습니다. 신하들은 김자점을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인조도 김자점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강하다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이 쌓아올린 권력의 탑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처참할 것입니다. 김자점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때의 충격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자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자신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김자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김자점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자점은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권력의 탑이 무너지고 자신이 그 잔해 속에 묻히는 꿈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김자점은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1649년입니다. 인조가 죽었습니다. 27년 재위를 끝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둘째 아들이 세자가 됐습니다.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입니다. 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김자점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새 왕은 김자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이 형 소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요. 효종은 김자점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자점의 권력이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효종은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김자점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새 왕이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자점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의 집 주변에 밀정이 배치됐습니다. 김자점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됐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보고됐습니다. 김자점은 숨이 막혔습니다. 포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1651년입니다. 드디어 효종이 움직였습니다. 김자점을 탄핵하는 상소들이 쏟아졌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김자점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관직을 팔았다고, 청나라와 내통했다고, 나라를 배신했다고 말입니다. 김자점은 반박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모함입니다. 신은 충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자점이 받은 뇌물의 액수, 청나라에 보낸 밀서들, 모든 것이 폭로됐습니다. 효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자점을 파직하라. 김자점은 모든 관직을 잃었습니다. 영의정에서 일개 평민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자점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멀리 제주도로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김자점의 성은 텅 비었습니다. 가족들도 김자점을 버렸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김자점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위험했으니까요. 김자점은 혼자가 됐습니다. 평생 권력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역적, 나라를 팔아먹은 자, 지옥에 가라. 김자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 김자점의 거처였습니다. 한때 큰 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김자점은 매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요.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는 것을요. 너무 높이 올라가려 했다는 것을요. 김자점은 후회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김자점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조선을 흔들었던 권력자가 이제는 잊힌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김자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자점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652년입니다. 김자점의 서자가 역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김자점이 아들과 함께 역모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효종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김자점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였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자점을 잡아들여라. 군사들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김자점을 체포했습니다. 김자점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김자점은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역무를 인정하라. 공범이 누구냐 모두 밝혀라. 김자점은 부인했습니다. 역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늙은 김자점의 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역무는 없었다고, 자신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효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자점을 사형에 처하라. 능지처참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권력을 향한 집착, 반정의 밤, 끝없는 야망, 그리고 몰락입니다. 모든 것이 헛됐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1652년 5월입니다. 처형날이 밝았습니다. 김자점은 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64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형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자점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역적의 최후를 보러 온 것이죠. 백성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죽어라, 역적아, 지옥에 떨어져라. 김자점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증오로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김자점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능지처참이 시작됐습니다. 칼이 김자점의 몸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말입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끝까지 뜨여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이 몸이 사라져도 나의 뜻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뜻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야망의 그림자, 배신의 그림자였습니다. 김자점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64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역적이 죽었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의가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권력 싸움이 끝난 것일까요? 김자점의 시신은 사지가 찢겼습니다. 각지로 보내져 효수됐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죠. 김자점의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아들들은 유배갔고 재산은 몰수됐으며 김자점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김자점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김자점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역적으로, 간신으로, 나라를 배신한 자로 기록됐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김자점을 기억했습니다. 권력에 삼켜진 사나이로, 교훈으로 말입니다. 형장의 돌바닥에 김자점의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위에 김자점의 이름이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피를 씻어냈습니다.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그림자처럼 달라붙지만
결국 주인을 삼킵니다. 김자점이 증명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권력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김자점은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김자점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자점을 파괴했습니다. 권력은 김자점에게 안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줬습니다. 권력은 김자점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김자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권력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 양심을 버리면 결국 자신도 버려집니다. 권력을 위해 나라를 배신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김자점은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숨까지도요. 오늘날 우리는 김자점을 기억합니다. 반면교사로 말입니다.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요. 김자점의 무덤은 없습니다. 시신이 각지로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김자점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책에 사람들의 기억 속의 말입니다. 낙서의 그림자입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한 인간을 어떻게 삼켰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자점은 생각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강함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권력을 얻었지만 자신을 잃었습니다. 조선을 지배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김자점의 비극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형장은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바닥 위에 남은 핏자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탄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에 삼켜진 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사나이를 위해서요. 김자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권력을 위해 양심을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요. 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김자점들이 태어나고 사라졌을까요? 권력을 탐하다 파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교훈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김자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야망을, 그의 몰락을, 그의 비극을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김자점의 마지막 숨이 끊어진 그 순간, 조선의 역사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에 새겨진 교훈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남아서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권력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김자점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